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을 실제로 찾았다는 주장, 지금까지 알려졌던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다. 실은 연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적의 저격수가 총을 쏴서 연출 사진을 찍는 와중에 우연히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진 담긴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게 로버트 카퍼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많은 2%를 좀 빼고 좀 점잖은 우리 장순원 기자하고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책을 잘 안 좋아하십니까? 책은 많이 못 읽죠. 네. 왜요? 책 많이 읽어야지 사람이 무식해 보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 책은 한번 꼭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배워보고 싶어서 너무 유명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그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그 책에 투영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북 언더스탠딩은 사실은 저희가 좀 안 해보던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동안은 뭐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안 해봤었는데 오늘은 완전 인물 로버트 카파라는 사진 기자에 대해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사진 기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책을 직접 쓰신 김경훈 로이터 사진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사진 기자가 쓴 사진 기자 얘기네. 그렇죠. 김경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로이터에 지금 계시고. 예, 로이터 통신. 로이터의 사진 기자로. 로이터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미국 회사 아니었어요? 영국 회사. 캐나다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국적을 이야기하기 참 힘들어요. 예전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었을 때는 저희가 영국 회사였는데요. 시작은 영국 회사였는데 이후에 톰슨이라는 회사랑 합병이 되면서 톰슨 로이터가 되면서 톰슨이라는 회사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그 에디토리얼의 헤드쿼터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미국 회사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김 기자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도쿄 지국에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에 계신 거예요? 예, 일본에서 사진 기자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베이스를 두고 활동을 하면서요. 뭐 큰 취재가 해외에 있으면 그쪽에 출장을 간다던가.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여러 곳을. 그 미국 그 국경지대에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그 이주민들 사진으로 필리처상도 받으셨잖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일본에 국한된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기자상. 뭐 필리처상은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기자상이에요. 왜냐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미국의 이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무리 잘 써도 쳐주질 않아요. 장순원 기자가 막 진짜 대단한 특종 기사를 했어. 쓰셔서 거기에 이제 그 매년 콜롬비아 대학이랑 같이 이 퓰리처상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들도 계시고 거기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3프로 같은 경우는 헤드쿼터가 여의도에 있으시기 때문에 뉴욕이 아니라 아예 이제 출품 자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특종을 하셔도 그걸 어필을 할 수가 없으신 거죠. 진짜 우리는 받을 수가 없구나 평생. 일단 취재해서 특종을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책이 로버트 카퍼라는 책이죠. 사진 기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데 이분하고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사진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타 사진 작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사진 기자라는 수식어보다는 전쟁 사진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일생 동안 5번의 전쟁을 취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전쟁만 쫓아다닌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전쟁 이외에 다른 분야도 취재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가장 많은 걸작의 사진들을 남겼던 것들이 다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왜 이 사람 책을 쓰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사진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사람의 사진과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말? 네, 그렇게 해서 사진 기자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좀 각별한 존재고 그리고 뭐 저는 일을 하다 보면 국내 사진 기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사진 기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로버트 카파 때문에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사진 기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로버트 카파가 헝가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저희 로이터 통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로버트 카파는 너희 나라 사진 기자들에게 어떤 존재냐 했더니
자랑스럽게 우린 모두 그의 손자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또래가 1913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식이야 하기에는 좀 갭이 벌어지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 우린 다 로버트 카파의 손자들이지 이런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사진가들에게 특히 사진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누구나 그냥 존경해 마지 않는 존경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약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또 논란도 많이 있던 되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친구도 있고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겼던 수많은 이 레거시들을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진가가 아닐까. 그리고 사진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진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사진들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김 기자님은 존경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난 사랑해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존경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삶을 꼭 이번 책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있을 때마다 많이 챙겨 보면서 결국 한 권의 책이 됐는데 존경의 감정은 조금 희석됐던 것 같고. 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도 멋지지만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결론에 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진 기자가 됐죠. 그런데 지금도 근데 사진의 스타일이 제가 찍는 저도 사진 기자를 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저와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을 맹목적으로 나도 저런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가 남긴 말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고 여전히 좀 곱씹어보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들어보죠. 되게 궁금해지네.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언론인이시니까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꼭 사진 보도 사진에 관련된 수업이 아니어도 저희 이제 언론학개론이라는 거 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은 것은 대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네 취재가 별로인 것은 충분히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보통 이게 데스크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남긴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한때 카파이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카파이즘이란 결국은 이 죽음을 초월한 어떤 기자 정신을 그런 걸 대변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네.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기자 정신을 상징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진이랑 좀 그런 걸 보기 전에 네. 단순히 오늘 저희가 로버트 카파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왜 우리가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지금 봐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로버트 카파를 올해 책을 내게 됐는데 우연히 또 로버트 카파가 사망한 지 올해가 70주년이 된 거예요. 올해 이제 그걸 뭐 목표로 해서 썼던 건 아니지만 70주년이 됐는데 로버트 카파는 평생 동안 5번의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 2차 세계 대전, 중동 전쟁, 그리고 인도차이나 전쟁 5번의 전쟁을 취재를 했는데 전 세계를 그냥 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무조건 가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다시 또 카파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여러 가지 상황도 점점 전운이 더욱더 강해지고 감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카파처럼 우리는 지금 전쟁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파는 이 사진을 통해서 전쟁의 어떤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안방에 있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작을 연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필 전쟁 현장만 다녔을까요? 사실은 비참한 현장들은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재해 현장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현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전쟁만 쫓아다녔을까요? 그 당시에 카파는 전쟁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고요. 전쟁이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전초전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전쟁이 계속 발발하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잡지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튜버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 있었고요. 아직 TV는 생기기 전이었는데 신문은 인쇄가 조악했기 때문에 생생한 사진을 인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잡지가 나오면서 사진을 잡지에 어느 정도 좋은 퀄리티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신문 흐리고 그렇죠. 흑백이고 그리고 망점 인쇄라고 해서 점이 찍어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진을 그 당시 3, 40년대 신문을 보면 얼굴 사진 정도만 이렇게 게재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사진을 신문에 게재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프지가 이제 4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서 포토 저널리즘의 전성기가 잡지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가지고 그동안은 글로만 전달되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다이나믹한 사진이 되는 뉴스는 과연 전쟁이었겠죠. 그런 커다란 미디어 산업 안에서 그리고 카파 자신도 비즈니스 감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았던 겁니다. 유튜브에서 뭐가 돈이 되는지 알았군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지금 1000만 유튜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죠. 지금 전쟁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예, 그게 그렇죠. 제일 잘 먹힌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좌파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많이 변화되긴 하지만 그 어떤 이념의 이런 가장 커다란 이 갈등이 분출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파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전쟁의 이미지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해줬는데요. 지금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뭐 신문을 보셨을 텐데 뭐 우크라이나나 지금 특히 이제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거 어떤 이미지나 그런 거를 다 스마트폰으로 보셨죠. 아침에. 그래서 그 시작이 결국은 로봇 카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전쟁 사진 사진이 없었어요? 전쟁 사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카메라가 컸기 때문에 전쟁 사진이라는 게 대부분 최초의 전쟁 사진은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전사자들이 누워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19세기 말에. 그랬던 사진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카파 때부터 우리가 흔히 카메라라고 하는 요새 카메라라고 부르는 손바닥에 들어가는 35mm 필름 카메라가 카파가 본격적으로 사용한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결국 우리는 이미지를 보고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전쟁의 이미지에 우리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어요. 맞아요. 하도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고 그리고 요새는 전쟁의 이미지가 사진 기자가 전달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뭐 CCTV가 촬영한 이미지라든가 뭐 고프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달고 있는 고프로에서 촬영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생한 이미지를 보는데 그만큼 무디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나는 안락한 내 방에서 나의 거실에서 책과 카파 때는 잡지를 통해서 봤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나의 일이 아니야. 점점 그렇게 생각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잔 손탁이라는 유명한 사진 비평가께서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표현이 가장 걸맞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카파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카파가 사망한 70주년이 됐지만 그가 남긴 사진과 그리고 사진기에 얽힌 그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같이 곱씹어봐도 얼마든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이라는 말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추가로 배워보죠. 하여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도 좀 보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카파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장의 사진을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 카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넘기고 약간 왼쪽 오른쪽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젊을 때 사진은 1933년도의 사진이에요. 20살 무렵이고 파마 머리는 젊었을 때. 그래서 51년도에 찍은 사진은 같은 파리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51년도의 사진은 로버트 카파가 전쟁 사진가로서 세계 최고의 전쟁 사진가라는 칭호를 얻고 정말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그때의 카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카파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창조된 인물이에요. 가공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실존하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왼쪽 사진에 저 사진이 본명이 앙드레 프리드먼이에요. 그래서 1913년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이 유대인 가족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양장점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앙드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헝가리 청년이었는데 유대계 헝가리 청년이었는데 10대 시절에 좌파 운동에 연루가 되면서 네. 공산당이랑 접촉을 해요. 그게 비밀 경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연행된 뒤에 추방을 조건으로 쫓겨납니다. 예. 17살에 자기 고국을 떠나게 됩니다. 17살에? 예. 혼자서? 가족이랑? 아니 혼자서. 혼자서? 예. 와. 석방된 조건이 이 나라를 떠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7살에 독일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저널리스트가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언어의 장벽 없이 저널리스트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주변에서 사진에 대해서 보도 사진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진은 만국 공통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 앙드레가 이 사진을 이용하고 사진 기자를 이용하면 나는 이 언어를 초월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막 사진 기자라는 직종이 막 뜨기 시작할 그럴 때 그때만 해도 되게 최첨단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최첨단이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사진을 그냥 스마트폰을 버튼만 한번 나오니까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현상을 필름을 촬영을 하고 현상을 하고 노출이나 초점을 다 손으로 맞춰야 됐기 때문에 네. 과학적 기술적인 이런 이해와 지식이 필요했던 게 사진 찍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잡지 산업이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파가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 기자로 입문을 했는데 네. 그 당시가 공교롭게도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예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본인도 유태인이고 네. 그리고 히틀러가 그 위대한 아리안족만이 기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공표를 해요. 그래서 언론계 종사자는 무조건 순수 혈통의 독일인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많은 유대계 언론인들이 독일을 떠나서 프랑스와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카파도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도 그냥 빈털터리 사진 기자, 망명에 가까운 그 망명객에 가까운 난민이었고 돈도 없고 그리고 경력을 많이 쌓은 것도 없으니까 일거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말도 진짜 독일어도 겨우 알만할 그렇죠. 때쯤 예. 됐으니까 다시 예. 프랑스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주노동자가 그 당시 이주노동자가 사진 기자는 최첨단의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았으니까요. 예. 그러고 있는데 게르다 타로라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게르다 타로가 아주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카파를 보고 이 사람은 다듬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이구나. 얘를 내가 잘 다듬어서 좋은 사진 기자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일단 머리 스타일도 바꾸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둘이. 그렇게 해서 로버트 카파라는 미국에서 온 사진 기자가 있고요. 저희 둘은 그 사람 조수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촬영하신 사진을 저희가 대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취재 현장에 앙드레가 가서 사진을 찍고 오고 그럼 그 현상을 사진을 만들면 그 당시에 이제 게르다 타로는 되게 인텔리한 여성이었어요. 예. 당시에 타이프를 칠 줄 알고 아주 외국어에 능했다 그래요. 그러면 카파가 사진을 찍어 오면 거기에 사진 캡션을 붙여서 판매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뱅이 이주노동자 사진 기자에게 일이 안 왔고 일이 와도 아주 원고료도 낮았는데 카파라는 가공의 인물을 자신들이 창조를 해내고는 그분 너무 바빠서 못 만나니까 조수인 저희들을 통해서 일거리를 주시고 저에게 사진을 사가세요 해서 약간 사기를 친 거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고료를 3배 가까이 받아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로버트 카파가 탄생을 했고 그 헝가리 출신의 가난한 유대계 청년 앙드레는 점점 자기가 창조해낸 로버트 카파의 동화가 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트 카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1933년도에 막 파리로 건너왔을 때 앙드레가 결국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사진 속에 로버트 카파가 된 겁니다. 근데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래도 사진을 잘 찍었으니까 그게 된 유명한 사진 기자라고 해서 팔면 누가 봐도 신문 기자, 잡지사가 보기에도 사진 좀 좋네. 역시 미국에서 건너온 그런 것 같네. 그렇죠. 그런 느낌은 들을 정도로 사진을 잘 찍었으니까 그런 거짓말이 통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인들의 그 회고를 들어보면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아주 당돌한 사람이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이 한 번쯤은 이 사진이에요? 요거? 이 사진이 로버트 카파의 가장 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공화군 병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스페인 내전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병사의 모습이라고 우리 사회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진짜로 총을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아이쿠 하고 넘어지는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왜 유명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카파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고요. 그리고 카파를 유명한 전쟁 사진가로 만들어진 출세작이에요. 네. 스페인 내전은 카파의 첫 번째 전쟁 주제였고요. 예. 거기에서 이 사진을 촬영을 한 건데요. 스페인 내전은 당시 이제 좌파 사회주의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 그러고 있었는데 우파 반란군인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스페인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단순한 내전이 아니었고 당시에 파시스트 정권이었던 독일의 히틀러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프랑코 정권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 군사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의 게르니카 있잖아요. 예. 그 게르니카가 결국은 스페인 내전 때 융단 폭격을 맞은 그 게르니카의 참상을 영감을 얻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게 프랑코의 그 공군이 폭격을 했던 게 아니라 독일 공군이 폭격을 했던 거예요. 즉 2차 세계대전 전초전으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전술이나 여러 현대적인 군사 병기들을 테스트했던 그런 전쟁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은 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우파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무너진 그런 전쟁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카파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정규 군복이 아니에요. 이 사진 속의 남성이. 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건 아주 구식 라이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우파 반군이에요, 아니면? 좌파 사회주의 공화군이었죠. 그러면 그래도 국군이었잖아요. 국군. 그렇죠. 예. 그렇지. 스페인의 국군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예. 스페인의 국군이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렇게 군복도 안 입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군대가 있었지만 되게 그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원군으로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해밍웨이라든가 예. 조지 오웰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국제여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좌파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사람부터 공산주의까지 다 아주 폭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참전했던 전쟁이 스페인 전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총을 쥐고 있는 이 남성이 힘없이 쓰러져가는 모습. 여기에서 첫 번째는 전쟁의 참상이죠. 아,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지금까지 이런 이미지의 사진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전쟁이라는 게 결코 낭만적이고 영웅주의적인 게 아니구나. 정말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힘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공화파 정부의 이 현실을 대변해 준 사진입니다. 당시 워낙 이 프랑코의 우파 파시스트의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화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계속 전세에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모였던 우리 공화파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그런 아이콘 같은 그런 사진이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예. 와. 근데 저게 진짜 전장에서 병사가 총을 맞는 사진이라면 그 옆에 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내 옆에 총 맞고 있는데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망원 렌즈도 없었어요. 망원 렌즈가 아주 컸기 때문에 예. 전쟁터에 쓸 수 있는 그런 망원 렌즈가 없었고 아주 다 바로 보통의 뭐 2, 3m 앞에서 찍은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셨을 때 진짜 총에 맞고 쓰러지는 사진 같으세요? 공화군 병사의 죽음이라고 하니까 총 맞는 사진이라고는 그냥 알겠는데 제목을 많이 빼고 그냥 사진만 처음 본 사람이라면 미끄러지는 사진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총 맞는 사진 아이쿠야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공화파 병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네. 영어권에서는 falling soldier예요. 쓰러지는 병사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넣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이 여러 잡지에 소개가 됐었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라이프 잡지에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이라는 그런 캡션을 달면서 그 사진이 소개가 돼서 이 사진이 죽음의 순간을 기록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진은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참혹하기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참혹한 장면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저게 일종의 그 스페인 내전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현장 그런 죽음이란 생생한 그 현장미가 있어서 그런 사진이 거죠.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 보인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사진은 뭐 예를 들면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걸 네.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저 사진이 특히 그 아이콘이 된 게 죽음의 순간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한 게 사진은 그전에 우리가 흔히 없었나요? 찰나의 순간을 기록해서 영원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네. 저 장면이 정말로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라면 숨지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독자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영화나 이런 곳에서 하도 저런 이미지를 많이 보니까 네. 저게 그렇게 다가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저런 이미지, 저 순간을 사람들이 봤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센세이션으로 다가왔던 거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찰나를 기록했다는 거. 사진 기자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게 그 특히 수동 카메라로 저런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저게 그러니까 역량의 능력이라기보다 역량의 차원이라기보다 정말 진짜라면 하늘이 준 그런 그렇죠. 그거죠. 운도 작용을 해야죠. 그렇죠. 운도 작용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꾸 프레임 안에 네. 있는 화면만 보고 사진의 이야기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꼭 길을 잃게 돼요. 예. 프레임 밖에 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사진의 이야기가 훨씬 잘 와닿아요. 이해가 되고 와닿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진은 저렇게 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로버트 카파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 사진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총에 귀에 맞고 예. 깃발 흔들면서 예, 예, 예. 파이팅하는 그 예. 사진 유명한 그것도 로이터스 찍었습니까? 아 그거는 AP. 그건 AP에서 예. 찍었습니까? 야, 그것도 진짜 유명했는데. 그 사진도 역사에 남을 사진이죠. 이게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해서 막 웅성웅성 하는데 하여튼 사진 기자가 앞으로 자기는 뛰어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난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야 되겠다 하고 앞으로 뛰어갔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일단 뛰어가서 여러 개를 엄청나게 찍었겠지. 근데 그 중에 한 하나 딱 개가 걸리네. 마침 송조기가 그렇죠. 휘날리고 화이팅하고 있는 장면이었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건너 들은 얘기인데 네. 저 미국 지구에 있는 친구한테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친구만 그 성조기가 보이는 그쪽에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두세 명은 그쪽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대요. 찍긴 찍었는데 이렇게 성조기까지 나오는 멋진 장면이 안 그렇죠. 나오구나.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느끼는데 사진을 찍다 보면 예.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화면 전체가 다 눈에 안 보여요. 아마 트럼프만 보고 찍었는데 네. 찍고 나서 봤을 때 물론 뭐 그걸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넣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라면 그것까지 그런 디테일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찍고 나서 봤을 때 그 사진을 골랐을 것 같아요. 사진은 특히나 저희 포토 저널리즘은 찍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 자기가 찍은 사진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고르느냐도 중요해요. 취재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겠죠. 약간 운도 중요하겠군요. 운도 당연히 찍었는데 하필 이런 장면이. 그럼요. 예. 근데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운이 가능한 가능한 거였지.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당시에 독자들은 많이 순진했는지 네. 그 진위 논란이 그다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저 사진이 1930년대에 촬영이 됐고 네. 70년대에 들어와서 이 사진 조금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1974년에 이 전쟁 사진에 대한 어떤 첫 번째 희생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내가 이 카파한테 들었는데 이 사진 연출했다더라 라고 주장을 하는 기자의 증언이 소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디 갤러거라는 기자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이 연출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약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 이 1936년에 그 사진 실렸던 위라는 프랑스의 잡지예요. 네. 그 라이프지보다도 먼저 이 잡지에 이 사진 실렸었는데 2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뭡니까? 밑에 사진도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병사처럼 보이잖아요. 장소가 완전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실력과 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로버트 카파는 무슨 운이 있길래 앉은 자리에서 요거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 각도도 똑같고 배경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자 1번 배우 저기서 쓰러져 본다. 자 2번 배우 출동 이렇게 둘 중에 괜찮은 걸로 보내자.
그래서 제가- 또 이 그런 거 당시에 맞아요. 어? 맞아? 그렇기도 하고 아까 기자님이 처음에 로버트 카파의 이제 탄생을 말씀해 주실 때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거 또 약간 연출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야, 이렇게 찍으면은 비싼 돈- 돈을 받을 수 어. 있겠다. 근데 그런 의심이 정말 타당한 게요. 네. 이 전후의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들이었냐면 우리 예전에 배달의 기술에서 보듯이 네.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공화파 병사들의 어떤 기상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사진들이에요. 소총을 들고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 한다든가 사진. 그런 사진들과 함께 찍혔기 때문에 연출을 했으리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을 실제로 찾았다는 주장,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졌던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카파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실은 연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적의 저격수가 총을 쏴서 연출 사진을 찍는 와중에 우연히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진이 담긴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심지어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게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친구 게르다 타로가 같이 있었는데 게르다 타로가 찍은 사진이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가 가장 믿고 싶은 주장은 네. 저 사진 속에 어떻게 저 사진이 촬영됐는지는 미궁이지만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죽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왜요? 그걸 어떻게 주장을 알아요?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파를 좋아하는 사람들, 카파의 레거시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진은 진짜다. 네. 이런 또 증거를 많이 찾아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2000년도에 이제 미국 멤피스의 경찰서장인 이제 그 형사반장께서 범죄 사진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사진을 분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 병사의 왼쪽 손에 주목을 한 겁니다. 네. 이 왼쪽 손을 보면 손이 약간 오그라져 있어요. 그러네. 내릴 때 예. 그런데 뒤로 넘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이게 받치죠. 받치게 되려고 자연히 손을 피게 된답니다. 아. 그래서 이 형사반장님 말씀을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손을 들고 있을 정도면 저건 전문적으로 그것만 훈련한 사람이다. 넘어질 때도 내가 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손을 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저 사진 속의 남성은 죽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저 사진 한 장. 뭘 쥐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뭘 쥐고 있었다. 사진이 너무 극적이라서 사실은 그런 의심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연출일까 진짜 죽음의 순간일까의 그 정답은 네. 절대로 밝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저희가 필름을 찍었잖아요. 예.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의 전후 과정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장면 전에 이 그렇죠, 남자가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네. 음. 그 밀착 사진 그거를 그런 필름만 있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 필름이 다 분실이 됐어요. 아. 이때만 해도 뭐 사진이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거나 저작권의 개념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사진을 필름째 출판사에 보내면 거기서 필름을 잘라서 인화를 해서 인쇄를 해서 쓰고 그냥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원본 필름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의 진실은 영원히 모른다. 미궁에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모르겠어요. 저게 만약 정말 연출이라고 해도 어떤 시대상을 잘 담은 연출이에 그렇게 아니 뭐 센세이션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터칭하는 뭔가를 보여준 거는 맞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사기꾼이어도 대단한 사기꾼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시라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나는 뭔가 손에 들고 있었다. 설.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총에 맞은 모르겠네. 죽음이라면 어디 뭐 총 맞았으니까 그 순간에 피라도 튀기고 뭐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또 없어서. 근데 그런 장면도 우리가 워낙 요새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니까 맞아요. 그런 장면을 아. 연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랬군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긴 정말 어렵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지금과 같은 그런 고속 셔터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 사진 하나로 하여튼 저렇게 유명해지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도. 대단한 사진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의 공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타로 아까 게르다 타로입니다. 예. 어. 그래서- 카파를 만든 예. 사실상의 카파를 만든.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로버트 카파의 흔적을 찾아서 유럽을 갔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좋았겠다. 예,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고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흑백 사진 촬영된 곳이 파리의 몽파르나스에 있는 르돔 카페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카페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아이고요. 그 당시에 이 카페가 보통 카페가 아니라 유명한 예술가들 모여서 오는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한다던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 흑백 사진은 1935년도에 촬영됐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게르다 타로는 똑같은 유대계였고요. 독일 출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이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로버트 카파라는 이 원석 같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람을 내가 광채를 내야 되겠다 해서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게 하고요. 옷도 아까 보셨던 뭐 난민처럼 입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말끔한 양복을 입고 다니게 하고요. 그 당시 사진 기자는 다 저렇게 양복들 입고 다녔다고. 입고 다녔어요? 예. 여자친구가 되면 꼭 이렇게 뭔가 변신 바꾸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로버트 카파라는 이름으로 이 둘이 이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게르다 타로가 이렇게 단순히 카파만 도와준 게 아니라 본인도 사진을 찍었고요. 본인도 사진 기자로 발돋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로버트 카파가 게르다 타로에게 사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게르다 타로가 로버트 카파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걸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처음에 로버트 카파라는 그 가공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남녀가 함께 만들어낸 자웅동체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게르다 타로는 카파보다 더 이 좌파 사상에 더 경도됐던 그런 여성이었고 공산주의 사상에도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네요.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먹혔었던 시대니까. 시대적으로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스페인 내전이 발발했을 때 이 전쟁에 가서 이 파시즘에 대항하고 있는 이 좌파 인민주의 인민정부를 찍찍하고 먼저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게르다 타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함께 이 스페인 내전을 갑니다. 스페인 내전을 갔는데 이제 이 게르다 타로도 거기에서 점점 독립된 사진 기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그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예. 와, 저 왼쪽 사진은 멋있네요. 그렇죠. 저게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여군을 찍은 사진이에요. 훈련받는 여고. 저희 사진 기자들은 언제나 카메라의 뷰파인더 뒤쪽에 서 있잖아요. 예. 저희가 앞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본 것 그리고 본 것을 기록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다 보면 사진 취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 즉 피사체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저희가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들을 보면 때로는 사진 속의 등장인물이 카메라 뒤쪽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게르다 타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면 바지를 입고 있어요. 네. 저 당시에 유럽에서는 특히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많이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게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팅게일이나 간원이 돼서 부상병들을 도와준다던가 치료를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군수공장에서 일한다던가 그래서 스페인 내전이 전쟁사에서 보면 여군이 최초로 바지를 입고 최전선에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게르다 타로는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여성이고 싶어했고 그리고 로버트 카파 함께 창조한 로버트 카파라는 그런 자웅동체의 보도사진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로 떼어서 게르다 타로라는 독립된 사진 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것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종군원에서 취재를 하는 도중에 카파가 잠시 파리로 돌아갑니다. 예. 출판사에 이제 원고도 넘겨야 하고 그 사이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게르다 타로가 혼자 전쟁터에서 전쟁을 취재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이 탄 군용 트럭이 같은 아군의 탱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게르다 타로는 거기서 심한 충격을 받고 몸이 튕겨서 몇 미터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장기 손상을 받아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게르다 타로는 이 저널리즘 역사에서는
전쟁에서 사망한 첫 번째 여성 종군 사진 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파는 무척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 이후에 직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두문불출하며 계속 술만 마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전쟁 사진가의 직업을 그만두고 여행 사진가 같은 걸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 사진가로 돌아왔지만 이처럼 게르다 타로는 카파에게는 마음속에 영원한 연인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타로가 없었으면 카파라는 인물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파리에 가면 게르다 타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찾아왔더니 누군가가 둘이 함께 있는 그 사진을 크게 놔뒀어요? 뽑아서 앞에 야, 놔뒀더라고요. 1911년생인데 예, 37년에 죽었으니까 6세. 26에 죽은 거네요. 예. 와. 그래서 이처럼 카파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근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둘이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남자한테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고지순한 사랑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쟁터에서도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렇게 사진 기자로서 어떤 역량이 출중한 카파를 좀 이용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요? 둘이 죽은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까? 카파는 많이 만났죠. 거봐. 카파를 많이 만났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 타로는 카파가 오히려 네. 뭐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그랬는데 타로는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아. 그리고 타로는 그 전쟁터에서 마돈나 같은 존재였다 그래요. 예. 스타였구나. 스타였죠. 뭐 완전 홍일점 같은 여성이었고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미인이었고 그리고 카메라와 함께 이제 권총을 옆에다 차고 다니면서 그 전쟁터의 마돈나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그 증언에 따르면 네. 카파가 잠시 이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예. 게르다 타로가 죽기 전에 카파가 친한 친구에게 저널리스트 친구에게 우리 내 여자친구 게르다 타로를 잘 부탁해 하고 갔는데 그 타로가 그 남자 그러니까 카파의 친구죠. 그 친구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유혹을 하면서 아니야 카파랑 나랑은 그냥 친구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둘이 진짜 사랑을 자유분방. 그렇죠. 둘이 사랑했던 건 맞는데 타로는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했고 카파는 타로가 죽은 다음에 뭐 술에 빠져 살면서 술집에서 뭐 술에 빠져 살면서 타로의 사진을 막 사람들 보여주면 이거 내 와이프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카파가 오히려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고 타로는 조금 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당시에 막 사회주의 여성들이 워낙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뭐 그런 분위기였기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로버트 카파는 게르다 타로의 전과 후가 인생도 많이 바뀌지만 사진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진짜 충격이었나 보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두 남녀의 군인의 모습이 보이죠. 네. 야, 저건 또 낭만적이네. 예, 전쟁 낭만적이죠. 사진인데도. 예, 여성은 옆에 권총을 차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자가 이제 철모를 옆에 차고 있는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에서 최전선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그 남성 군인을 배웅하는 여성 군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상당히 꼭 그런 것 같죠. 내가 이기고 돌아올게. 그런 이렇게 느낌이네. 좀만 기다려 하니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당시에 게르다 타로와 함께 있던 로버트 카파는 전쟁을 낭만적으로 봤고요. 네. 그리고 좌파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동적인 사진을 많이 남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게르다 타로의 죽음 이후에 지금까지는 언제나 둘이 함께 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게르다 타로의 빈자리를 냉철한 저널리스트들이 메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버트 카파가 라이프지라든가 여러 언론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글을 쓰는 취재 기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냉철한 저널리스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기존에 게르다 타로와 함께 했던 그런 선동주의적이고 그리고 좌파에 편향됐던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사진이 아니라 냉철하게 전쟁을 보는 진정한 전쟁 사진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현실의 냉혹함을 전쟁의 그렇죠. 냉혹함을 보여주는. 예. 그래서 이 동일한 스페인 내전에 촬영됐던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불과 2년 뒤의 사진이에요. 그 아까 보셨던 사진의 2년 뒤의 사진인데 당시 이제 국제 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제 여단이 뭐냐면 이 파시즘에 반대하면서 공화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의용군인데요. 네.
1938년도에 들어가니까 스페인 내전도 거의 뭐 파시즘 정권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소련 공산당까지 참전을 시작을 하면서 좌파 내부의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국제 여단이 구식 무기만 주어져서 거의 뭐 국제적인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홍보하는 그런 존재처럼 전락이 됐다. 결국은 해산이 되게 되는데 그 해단식에서 어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상과 너무 다른 결말을 맞이한 그 국제여단의 단원들이 행진가를 보면서 눈물 그렁그렁하게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카파가 이렇게 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야, 표정이 절절하네. 예, 이 두 장의 사진에서 카파가 어떻게 해서 선동적인 전쟁 사진가에서 냉철한 저널리스트의 마인드를 가진 전쟁 사진가가 되었나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찍은 사진 같지가 않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의심되는 건데 요 사진을 보니까 그 이후에 카파가 전쟁 사진가로 진정한 전쟁 사진가로 거듭났는데 맨 앞에 그 쓰러지는 장면은 가짜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변하면서 이 사진도 그럴 거야.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사실 여전히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